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 제목은요, 논란의 군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지금 이 모인 이 팀들이 이 바이오 쪽으로 해서 한 3차례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연속 토론회가 되는 건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국가란 무엇인가, 그런 좀 큰 화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립 목적이고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외연을 확장한다면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재산을. 근데 재산이라는 것은 가계, 우리가 뭐 반저지는 어떤 뭐 그런 실물 자산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지분 형태로 되어 있는 주식의 궁극적인 소유주도 가계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업도 국민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산을 갖다 보호하는데 국가가 물타를 쳐줬나, 아니면 처지는 물타를 맞아 이거를 철거했나,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결국은 재산권을 지켜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좀 이거 잊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실요. 뭐 이웃이죠, 이웃이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년여 지났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40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2년여 동안. 물론 이제 뭐 글로벌 경제에서는 자기가 뭐 투자할 때 뭐 차에서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둥지를 들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미국에 40조 원에 투자를 했다는 것, 많은 걸 시사합니다. 만약에 그 돈이 한국에 투자가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도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용, 이런 참사도 다소 완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 어떤 운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벌였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다시 말한다. 우리가 사실 이거를 왜 다시 말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한번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여러분은 우리가 좀 놓칠 게 있었어요. 한 어떤 복귀를 하면요, 2018년도 11월에 분식회계를 했다고 고의를 했다고 판정을 했죠. 그러면은 바이오 쪽에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걸 인용을 했어요. 인용. 그거까지는 다 아는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증선이가 이 인용한 거를 갖다 불복을 하고 항고를 해서 항고를요. 글쎄 그 증선이가 이걸 항고를 할 만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항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항고에 대해서 다시 인용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따라서 2차례에 걸쳐서 증선이의 어떤 판정에 대해서 지금 이 항고까지 포함하면 2번이나 기각을 한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증선이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에 논리 어떤 대결이 벌어질 거를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지금 방향은 엉뚱한 대로 조금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분식회계하고 다시 무관해 보이는 어떤 증거 인멸에 대한 그 수사로 조금 이 방향이 약간 좀 왜곡됐습니다. 왜곡이란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본질은 아니죠, 사실요. 예를 들어서 회계를 어떻게 우리가 분식은 그러다 치더라도 뭘 갖다가 이걸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숫자인데, 정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작년 5월에 이제 증선이가 항고한 거에 대해서 기각됐는데 그때 또 때 맞춰서 보면은 1년 전,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5월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전체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휘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증거 인멸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11월에 증선위에서는 분식회계 판정을 했어요. 뭐를 갖다가 뭐 감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그거에 관계없이 이미 11월에 증선위는 그거를
어떤 판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회계 원칙을 갖다가 바꾼 거로 하면 2015년 12월에 지금요. 거의 지금 만 4년이 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에 상장됐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이제 3년여가 좀 되는 겁니다. 상장되고 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논리는 논리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민단체 또는 이제 뭐 우리 보면은 이제 이 주주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기업하고 이해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요번에는 좀 이 판정이 확실하게 내려져야 되겠다. 더 이상 안개 속에 이 기업의 어떤 행동을 갖다가 이것이 좀 미로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냐면 경영, 그 다음에 법률적인 그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다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관련해서 이런 이제 심포나 또는 이제 토론회, 여기는 이제 뭐 토론회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이런 것이 재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하는 걸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된 걸 기준으로 해서 거의 3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로에 이렇게 판매식 하는 거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봅니다. 국가 왜 존재합니까? 봅니다. 그럼 불법이 있으면 그걸 따끔하게 이런 논리로서 불법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봅니다. 그야말로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까? 네? 뭔가 조금 자기네들 원하는 그런 방향이 지금 아직 안 보이니까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우리가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좀 그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토론회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이제 네 분이 이제 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발제 토론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발제만 네 분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큰 주제가 있으니까 토론이 이제 네 분 여기 계신다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실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그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조동근이고요. 그 다음에 제1 발제, 제2, 제3, 제4 발제인데 일단 여기에 여러분 한번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브로셔에 있는 그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동기 교수님인데 오늘 뭐 좀 특별하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발제문 요약본으로 오늘 유인물을 좀 발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요. 나머지 분들의 발제 이론을 주고 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병태 교수님 오셨는데 제 그 오른쪽에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카이스트 경영학부 교수님이시고 뭐 익히 아실 겁니다. 네, 프리덤 파이터로서 조금 자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현재 보면 프리덤 파이터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병태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권재열 교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제 왼쪽이고요. 네, 여기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팀을 갖다 같이 꾸려서 좀 몇 번째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십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변호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요새 보면 변호사분들도 뭐 자기 이제 별로 그런 것도 이제 주업이시지만 또 사회 활동으로서 많이 참여하시는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 키워드가 되겠죠. 북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네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동기 교수님은 제가 나중에 낭독하는 걸로 하고요. 이병태 교수님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저희들이 한 분이 오늘 좀 불청하셨기 때문에 시간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한 20분 정도씩 이렇게 이제 배정해드렸는데 이동기 교수님이 오늘 좀 못 나오시기 때문에 25분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발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기 교수님 발제해 주시는데 파워포인트 쓰실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좀 일어나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럼 그럼 네, 그러면 이병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이병태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를 절감을 하고
국가의 행포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닌데 우선 이걸 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시민단체라고 하는 참여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압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삼성은 금감원을 비롯한 회계법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받고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그 참여연대 출신의 금감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부정하게 비서대동하고 해외 출장 많이 갔다가 바로 낙마한 김기식 금감원장이 들어서면서 이 삼성바이오 문제를 전 정부 하에 금감원이 했던 결정,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판으로 따지면 원고와 판사가 같았다는 겁니다. 그 참여연대가 혐의를 제기하고 참여연대 출신의 금감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려서 이미 그때부터 이 문제는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저기 이제 변호사님 계시니까 얘기하지만 테크니컬리티로부터도 정당한 이미 성립이 안 되는 사안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영을 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이걸 분식회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논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거하고 다른데 여러분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업이 없는 거래를 조작을 해서 뭐 자산을 늘린다든지 수익성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거래의 허위성을 해서 회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이슈밖에 없습니다. 그 자회사인 에피스를 기업 평가를 해서 이게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재평가를 하는 게 타당했냐,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채무에 대한 재평가를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게 잘못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식회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저는 검찰이 무슨 자료를 찾는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대개는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최종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거하고 근거 자료하고의 불일치가 있을 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삼성 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의 그 기업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안이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사안을 본질적으로 보면 회계 기준을 변경해서 삼성 바이오가 가지고 있던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단독 경영하고 있던 지분법으로 평가하던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공동 경영의 회사로 해서 자산의 시가 평가한 것이 회계 변경과 그 평가 금액이 같으냐, 이 두 가지만 판단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 간단한 사안인데,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쪼개보면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단독 지배회사에서 공동 지배회사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회계 기준의 위반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에서 공동 지배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한 것이 잘못된 거냐. 세 번째는 이 재평가된 금액이 부풀려진 거냐. 네 번째는 이 평가한 금액을 평가 이익하고 그 다음에 콜옵션의 채권의 반영, 두 개를 다 반영해서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에 기록한 것이 회계의 위반이냐, 이 네 가지로 뜯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단독에서 공동지배 기준으로 바꾼 것이 불법이고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첫 번째 발제로 하시기로 했던 이동기 교수님이 사실은 최고 전문가시고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려고 했던 건데 오늘 안 오셔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는 2011년에 4월 21일에 설립을 했고요. 현재 제일모직인 삼성 에버랜드가 지배적 주주자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다음에 다른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서 했고요. 3천억의 그 합작 투자로 바이오로직스가 선명이 돼서 우리가 삼성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보시면 설립 당시에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을 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 우리가 그냥 에피스라고 부르면 85대 15%로 합작 범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게 뭐냐 하면 이 설립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장사를 제대로 하면 일정 금액의 50% 마이너스 1주까지를 삼성바이오젠이 이 주식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콜 옵션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에 설립 시에 삼성바이오가 85%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 그룹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가 절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5명 중에 4명을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대표이사 임명권도 삼성바이오가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주총 의결권을 52%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85%를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가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에피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주총 의결권 52%인데 이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50% 마이너스 1주를 주는데 이거는 소위 경영학에서는 리얼 옵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삼성바이오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영권 반을 가지려면 합작 투자 금액을 반을 당신이 내야 되는데 그 바이오젠은 삼성 에피스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삼성바이오가 경영을 잘할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투자할 의향이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런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15%만 들어와라. 그래놓고 우리한테 기술을 줘서 우리가 그걸 잘 장사를 잘하는 거 보고 기업 가치가 커지면 주식을 50% 마이너스 1주까지 그러니까 지금 15% 가지고 있으니까 35%를 더 가져갈 선택권을 줄게. 그것도 그때 올라간 주택 가격, 주식 가격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금 투자를 하지만 장사가 잘 되면 나중에 이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합작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 이 에피스에 대해서 바이오젠이 처음에 섣불리 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할 때 15%인데 삼성바이오가 증자를 해서 에피스의 주식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젠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의 지분이 계속 늘어나서 보시면 8.8% 15%에게 8.8% 감사하고 거꾸로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분이 85%에서 91.2%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계속 잘 돼서 내가 경영권을 장악하겠다 그랬으면 증자를 계속 따라갔겠죠. 그래서 단독지배에 삼성바이오의 단독지배 하에 계속 있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첫 번부터 공동지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바이오젠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젠 사업 보고서 2012년에 보면 삼성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단독 지배라고 하는 걸 공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영문이 바로 그 바이오젠의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공시입니다. 여기 보면 삼성,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은 경제적 성과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계약성의 권리, 힘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증시에 이미 공시를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합작법인을 만들 때 이 콜, 실물, 리얼 옵션이라고 하는 건 흔히 채택되는 거고요. 이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언제 행사할지 모르죠. 이거는 완전히 바이오젠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이 회사가 50%에서 한 주 모자르는 거로 바뀌는데 주총 결의 사항이 52%로 돼 있기 때문에 50% 마이너스 한 주로가 돼버리면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총에서 52%를 의결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2% 삼성 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분이 52%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의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작 회사의 지배 구조는 지분율만 가지고는 절대 결정이 안 됩니다. 어떤 회사는 소수 지분이지만 그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다 그러면 한 주만 가지고 있는 주식도 지배권을 갖게 되고 또는 이사 자리를 몇 개를 요구할 수 있는다든지 주총결을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절대 지분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콜옵션을 행사함에 따라서 단독 지배와 공동 지배가 진화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진화한다는 사실 때문에 회계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는 건데 이걸 부인을 하고 한 것이 이제 금감원의 두 번에 대한 결정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2015년에 회계 변경을 하게 됐냐? 보시면 2014년서부터 삼성 에피스의 공장이 크게 늘어나고 거기서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 소위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고 그것이 시장에서 큰 그 가치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후적으로 봐도 삼성 바이오 측에서 바이오젠이 이 콜옵션을 행사할 거라고 하는 예측이 맞았다는 것은 2018년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삼성 바이오가 에피스 주식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콜옵션 때문에 단독 지배와 공동 지배가 변경됐고 그 변경된 사실에 따라서 회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삼성이 적절한 회계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는 거가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이상한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기업가치 재평가를 하는 건데 이 재평가에서 시장으로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회계기준 위반인가라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그 가치 평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죠. 얼마 전에 우버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기대는 한 140조가 되는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상장했을 때 80조 기업으로 상장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타트업 중에서 상장 전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 기업 가치가 제일 큰 회사가 쿠팡이라는 회사입니다. 쿠팡이라는 회사가 연간 5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인데 미래 가치를 어떻게 투자해준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에서 얼마로 예측을 하냐면 90억 불, 그래서 약 한 10조가 넘는 거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10조가 되는 근거를 내라 그러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객관적으로 잰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왜 재평가해야 되냐 하는 거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거기다 돈을 많이 내줘야 되거든요. 삼성바이오는. 왜냐하면 35%의 지분을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요성 때문에 자기 삼성바이오의 부채를 미래 부채 가능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게 적정한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시장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업 가치가 부풀려졌는가를 보면 이 소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소위 공정가치 측정법이라고 해서 수준 1, 2, 3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비교 대상의 기업들이 있으면 가능한 그 비교 대상의 기업들을 근거로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수준 1, 2, 3이라고 해서 공정가치 기업 측정법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한 걸 가지고 이게 어차피 객관적인 가치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식회계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응을 한 거냐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전체 주식은 약 1268만 주인데 이때 에피스의 가치를 5조 3천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하면 이거에 35%를 줘야 되기 때문에 523만 주고요. 그래서 그 5조 3천억 1268만 주에 5조 3천억을 주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523만 주는 약 2조 1820억 원이 되고 그쪽에 콜옵션에는 3,620억을 받고 이 35%의 주식을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35%가 넘죠. 이게 8.8%로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42%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면 지금 3,620억을 받으면서 2조 1,820억 원어치의 주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콜옵션 부채는 1조 8,200억 원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도 이 에피스의 가치를 수준 1, 2, 3 방식으로 평가한 거나 이 부채를 1조 8,200억 원으로 준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객관적인 불법이라고 하는 증거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삼성바이오의 에피스의 기업 가치하고 콜옵션 반영이 회계 분식인가를 보면 그 삼성바이오에는 이 아키젠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주식이 다 합쳐서 290억 원 그게 초기에 이 삼성 에피스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자본금 290억이라고 하는 거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부채는 이거에 42%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주려면 1조 8천억의 손실이 난다라고 반영을 했으니까 부채 쪽에서 같은 주식이 1조 8천억으로 반영됐으니까 자산 쪽에서도 똑같은 주식인데 하나는 콜옵션 되는 부채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주고 남는 것들은 같은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구입원가 2,650억인데 이때 그 에피스의 가격으로 공정 가격으로 하면 4조 8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 4조 5,350억 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재평가한 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도 다시 재평가해서 반영했는데 이게 이익으로 반영된 게 그 분식회계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 초기에 전 정권 하에서는 다 문의했을 때 금융당국이 문제 없다고 했다가 그래서 재감리 하기 전에 다 문제 처리 없다고 하다가 금감원장이 바뀌고 나서 여기서 첫 번에 뭐라 그랬냐면 2015년에 첫 번에 연결 재무제표 즉 구입 원가로 반영돼 있던 거를
콜옵션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지분법으로 시장 가격으로 변경한 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19입 원가로 반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뭐냐면 콜옵션 가능성을 부인한 거죠. 콜옵션을 하면 콜옵션을 부인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재감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말을 바꿔서 첫 번부터 지분법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기간 동안 3번을 바꾼 겁니다, 말을.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금감원과 금융위 참여연대의 주장을 재석하면 이런 겁니다. 부채 콜옵션 평가는 맞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데 구입원가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290억에서 4조 5천억으로 변경해서 평가 이익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회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주식인데 부채를 줄 때는 가격이 뭐 100이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20이다 이런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 하면 자산은 29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줘야 되는데 1조 8천억을 줘가지고 그것 빼고 나면 가지고 있는 에피스 주식의 주가가 마이너스 1조 9천억이라고 하는 주장이 됩니다. 주가는 회사가 아무리 파산이 돼도 0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게 주식이죠. 주식은 회사가 판매량은 휴지 조각이 돼서 제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원가 취득 원가대로 계속 반영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 정보는 투자자들이나 관계자들한테 기업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회계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1,000주를 사가지고 주식이 10억이 됐다. 그러면 제 자산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 주가가 올라가면 40%는 나한테 줘야 돼. 1억 원에 넘겨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 부채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거에 40%를 줘야 되니까 4억인데 거기서 1억을 받고 넘겨야 되니까 저는 3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재산을 넘겨야 되고 그리고 제 순재산은 10억이 아니라 이 3억 원을 친구한테 4억 원어치를 넘기면서 1억을 돌려받으니까 제 재산은 10억이 아니고 7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금감원하고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 하면 첫 번에 샀던 주식의 평가는 재평가는 하지 말고 1,000만 원이고 부채는 3억이기 때문에 미순자산은 마이너스 2억 9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하나는 콜옵션 때문에 부채로 나타나는 거고 한쪽은 내가 에피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산으로 나타나는 건데 부채 쪽은 시가 반영을 하라고 그러고 자산 쪽은 그냥 취득원가 가지고 290억이라고 그냥 계속 썼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금감원이 주장하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분식 회계를 하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식입니다. 이게 실증 분식이죠. 한쪽 정부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꾸 본질 이 분식 회계를 하려면 다른 회계 자료하고의 불일치를 찾아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무슨 거래를 어떤 거래를 만들었거나 숨긴 게 아니고 그냥 자회사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계 자료상의 불일치를 찾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엉뚱한 걸로 증거를 찾는다 그러고 별건 수사를 하고 이러지만 문제 본질은 상당히 간단하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회계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를 속였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법률적인 문제는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동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즉 뭐냐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을 두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이게 분식회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혐의가 있을 때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법원 한쪽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제가 판단하는 대로 행정소송에서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죠. 그래서 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때 범죄적 단서가 있고 기소의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미 행정소송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차별한 기업에 대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끌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회계정보의 본질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